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율사 출신 정치인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건배 최고위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번역별 최고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돌아가면서 차례가 와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네. 혹시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아십니까? 짐작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저녁 오늘 뭐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영장 내용을 일부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제가 영장 자체를 입수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보다도 이 정보력이 떨어지신 최고위원이신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공적 시스템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잘 갖춰진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뭐 이거는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자들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이 법률 용어가 등장했는데 우선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사실인데, 네.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은 이제 과실의 부분으로 가는 거고, 네. 설사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하는 거야. 질러버리는 경우, 속되게 표현해서. 용인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했으면 과실이고, 예. 이게, 사실 아닐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래도 그냥 할 수 없다. 그렇군요. 그럴 경우는 미필적 고의다. 이 미필적 고의도 이 영장에 청구되고 발부되기도 합니까? 미필적 고의로 중요 사건들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리, 내심의 어떤 심리 상태를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안이다 하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준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유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또 발부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5월 5일 발표 전후의 상황을 다 종합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5월 5일 이전 상황에서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5월 5일 발표 이후에 5월 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5월 6일 날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종합을 해볼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준서 씨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진행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심지어 5월 7일 날 김인원 부단장은 공명선거 부단장은 제2차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때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유미 씨가 고 기자회견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믿지 않았거나 전달하지 않았거나
뭐 혹은 전달했는데도 계속 갔거나 뭐 여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동생도 영장이 지금 청구됐는데 동생의 경우에는 어떤 건입니까? 이유미 남매가 네. 함께 이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동생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거군요, 검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마침 또 미필적 고의라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도 본인의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이 건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고 양당 간의 공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국민의당이 조작을 해서 폭로를 5월 5일 날 했고 저희들이 즉시 민주당이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추미애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이 고발 사건을 유지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진실하게 규명을 하라고 하는 촉구는 응당 공당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당 혹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가이드라인이 아닌가요? 그럼 그거는 뭐 우리 추미애 대표를 검찰총장에 표현했다면 그럼 그건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의 그 진상조사의 결과가 심지어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공당으로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당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국민 앞에 느닷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빌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태도는 왜 불과 이 보름 만에 보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열흘 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는지 그것은 참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요 질문만 더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합의도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정부 조직법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국회가 돌아가려는 찰나에 하필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굳이 그 시점에 지금 국회가 또다시 이제 정지 상태가 됐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관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첫 반응도 다른 분보다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그 원칙적인 목소리는 일관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 대리인이었고 고발 대표였고 본인이 이 건으로 무고 고발을 역으로 당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발 당하셨죠, 참.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군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성불하신 분도 아니고 이건 뭐 응당한 성불. 당의 대표고 이것이 불거졌던 경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내에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비판 목소리가 많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요. 또 정반대 보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강경 목소리도 많다. 어느 쪽에 맞는 겁니까? 분위기가? 당은 당이고요. 당은 당이고 원내는 원내입니다.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나 전략적 배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역할의 그 어떤 배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어떤 개탄에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국민의당의 어떤 대국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경이니 온건이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도식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원칙이고 또 원내 협상은 협상이다. 이 수사 사건이 도대체 추경하고 무슨 1g의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1g요? 예.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비유법이 굉장히 늘으셨습니다. 네. 자, 이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내일 국민의당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자,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TF에서는 어떤 건들을 다룹니까? 적폐청산 TF 말 그대로 국정원이 과거에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심지어 대선에 영향까지 미쳤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되짚음으로써 국정원이 본래의 국가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건, 뭐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뭐, 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국정원이 관여했거나 주도했거나 연루됐다고 보여지는 사건들을 쭉 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보도가 있었고,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 중에 혹시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싶은 사건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적폐청산 TF에 감찰 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예. 네, 대체로 충분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왜곡되고 굴절된 국정원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그런 항목들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 TF에 관심이 많은데 좀 진행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근데 곧 회의 들어가셨는데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되니까 고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언론은 경험 있는 검찰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관두고 있다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검찰이 조직 문화거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기나 아니면 윗기수 선배들이 사표 내는 관행은요. 그건 검찰의 조직 문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동기가 자리 올라갔다고 해서 혹은 뭐 후배가 진급이 빨라졌다고 해서 다 관둘 필요가 없는데. 예, 그건 군사 문화 일종이죠. 그래서 이 사의 표명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 원래 항상 그래왔다, 검찰은.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기 교수님인데요. 평생을 형사법 학자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외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정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최근에 이제 경실련의 공동대표가 되셨지만 적어도 형사법 분야 특히 이 검찰 사법제도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잘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또 한 축의 파트너가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최근에 이제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로 이야기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추정이 궁금합니다. 많은 이번에 전국 법관회의를 주도했던 많은 판사들, 평판사들의 목소리 중에는 그런 유사한 리스트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꽤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장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복잡한 그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전후 과정을 직접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들어본 결과는 개인적인 결과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판사님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나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최고위 되시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네. 전에도 이렇게 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법무부 장관 되시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안 되셨어요. 예, 여전히 괴롭히시는군요, 저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반론은 저희가 내일 섭외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